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반등을 좀 하나 싶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600선 부근인데 현재까지 시장에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업종별 종목별로 워낙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사실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좀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미증시가 요즘 워낙에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변동성이 이제 급락, 급등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대금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약하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계속 현재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2600이라는 자리대, 이 가격대에서는 하방 지지력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준다고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대에서 변동이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었던 261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중순에도 이 가격대에서는 그대로 저점을 만들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5월 달에는 이제 미증시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2550선 이하까지도 내려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2600선을 넘어갔다가 다시금 내려왔다가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2615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몇 개월째 하단 자리대, 즉 하방 지지력은 견고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세를 보여줘야지 이 하단 자리대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거래대금이 작다 보니까 현재는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인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가 좀 개선되려면은 거래대금의 증가란 부분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수 자체도 좀 더 안정감을 가지려면은 이보다는 좀 더 높은 한 2660 정도 선을 올라가야 시장에서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거래량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10조 미만으로 구성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긴 그림에서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거래대금이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수급이 현재는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대기 수요는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거래대금이 들어온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대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에너지,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작게 형성되는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 트리거가 나오게 될 경우는 그때는 네. 증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2600선이 좀 하방 지지가 확보될 거다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많이 하락할 때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PBR로 그죠. 한 배, 그리고 PER로도 뭐 10배 안팎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공급망 이슈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 상태지만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좀 우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실적을 떼놓고 당연히 얘기할 수가 없다 드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2011년도 이후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횡보를 보이던 그 장기 박스권 구간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도 거의 박스권 거의 변동이 없었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서 18년도에 주가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상향이 되었었죠. 근데 이 부분이 반대로 2018년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는 반대로 또 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었는데 이 여기서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가파르게 좀 더 선반영, 과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이 바로 2020년도 11월 달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가 자체가 실적이 우상이 되기는 했었지만 너무나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밸류적인 부분도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이다라는 논란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던 3,000포인트 전후가 왔을 때는 이제 실적과 주가가 딱 맞붙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는 더 떨어지고 실적은 우상향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을 우리가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기준으로 볼 때는 1분기 실적까지가 다 포함됐을 때 코스피가 약 10.8배 정도 됩니다. 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자산 가치가 1.05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코스피 200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반영이 된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약 9.8배 정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우상향되는 구간에서의 밸류 자체가 현재 구간대가 예전 지난 5년 10년 동안의 평균 이하다. 그래서 현재 밸류적인 부분이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만약에 하향 조정된다면은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조금 바뀌게 될 텐데요. 그 추정 같은 경우도 환율이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에 변화가 생기면은 이익 추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이라는 부분도 사실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도 높아지고 소비도 앞으로 축소가 된다 그래서 사실 전망 자체를 굉장히 하향했던 케이스가 그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이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란 부분이 가격 전가력이 얼마나 좋았느냐 사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물가라는 부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지금 솔직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이 물가 지수가 높은 거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가격 전이력이 높은 회사 그리고 환율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가 있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 추정치 어느 정도는 시장이 현재 불안한 요소도 반영이 된 상태라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요건은 사실 만들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을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약간은 하향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이후부터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가 실적에 우선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뭐, 한쪽 측면으로만 볼 수가 없으니까 종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호재, 악재 이렇게 서로 좀 상쇄해서 이익 추정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다시 좀 수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너무 팔잖아요. 계속 팔던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2020년도 이후부터는 너무나 많이 팔았었고 또 올해 들어와서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더 팔 게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죠. 더 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사실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보게 되면 미국계 중심의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자금이 있고 그 맺은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 성격 자체가 약간 중장기 성향을 갖고 있고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같은 경우는 약간 헤지펀드성 자금, 약간 단기적인 관점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자금은 사실 유럽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럽계 자금이 거의 다 2000년도 중반 이후로 들어왔던 물량이 거의 다 나갔다가 돼버린 상태이고 미국계 자금은 유입은 되고는 있지만 아주 가파르게 적극적인 유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세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현재 30%가 좀 안 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2008년 9년 초 이때 이후로는 가장 적은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만큼 던졌으면 추가적인 매도를 할 여건,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안 좋은 것들이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역발상에서의 관점을 좀 가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롱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롱포지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들어오려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매크로 자체의 환경이 좋아져야지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악재가 조금 완화된다 싶을 때는 쇼커버링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매도라든지 매도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환입하는 그 정도의 물량이 가능하다. 소극적인 매수다. 그렇죠.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를 네네. 하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아직까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도 수급적으로도 사실 크게 뭐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더 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다거나 이것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따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제 수급과 그리고 환율 흐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2일 날이 종합주가 지수가 2,550포인트 살짝 아래에서 마감이 됐던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그때까지가 외국인들이 3월달 만기 이후로 8조 7천억 정도를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조금 매도가 있었지만 어저께가 매도가 조금 더 나갔던 부분이 8조 7,900억 정도.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라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중간에 들어왔다가 조금 나갔다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히려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월 만기 이후로 약 4조 가까이 매도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지금 현재는 2조 8천억 정도 되니까 한 1조 2천억 가까이가 축소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약 1조 7천억 이상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받쳐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롱 포지션을 지금 현재 들어오기가 어려운 위치지만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전에 12일 날 원달러 환율이 1288원까지 종가를 마감했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265원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떨어진 배경은 달러가 꺾였다 부분인데, 달러가 꺾인 배경 역시도 유럽에서의 이제 앞으로 금리를 정상화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가 유로의 반등이 달러의 약세로 연결되면서 환율적인 부분에서가 부정적인 환율은 우선 1달러이 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환율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하나 요즘 증시 보면서 궁금한 점이 미증시와 궤적이 좀 달라졌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미증시랑 디커플링이니까 왜 미국 가는데 왜 못 가냐 이러다가 요즘 같아서는 디커플링이어서 좀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네. 한편으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갖고 온 자료에는 없지만 퍼로 볼 때, 주가 수익 비율을 볼 때는 사실 네. 하락폭으로 보면 국내 증시가 미증시보다 하락이 더 큽니다. 아. 왜 그러냐면 먼저 선발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증시 하락보다 그나마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미증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넘게 상승했던 것이 최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 30% 가까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공포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우선 밸류적인 부분이 받쳐준다는 것과 조정을 선반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좀 더 가려면 미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갭보정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장이 출발할 때는 이제 미증시에 따라서 갭 상승이 나오고 갭 하락이 나오고 그 부분이 반복이 되죠. 그럼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때는 미증시가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고가를 보였을 텐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300에서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란 부분을 뺄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이 더 심하게 나타났던 디커플링이 약세였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1월 달부터 급락이 떨 때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 같이 무너졌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이때 아까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봤을 때는 2615포인트를 1월 27일 날 종가였는데 현재도 그 가격이거든요. 종합주가 지수 볼 때는. 근데 갭이란 부분을 빼버리면은 지금 완만하게 강세를 보여준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증시의 급락이란 부분이 국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낮게 출발한 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강세로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강세가 나왔던 구간이 4월 26일에서 5월 2일 이 사이인데, 이때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많았던 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시장이 받칠 수 있던 배경 자체가 겨우 실적이 받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의 시그널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네. 장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방 지지력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방 지지력이 동일할 때 우리가 현재 앞으로 6월달, 어제 5월달 거의 다 끝났으니까 6월달 그리고 봐서 하반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과 하반기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사실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이었었는데, 오늘 연준에서의 결과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회의록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을 한 2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0.25%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딱 2.75% 정도가 연말 연준에서의 목표 금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나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인데,
다행스럽게 6월 달부터 중국이 경제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반등 탄력이 높을 수 있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공략을 해야 될 거는 우선 낙폭과대가 반등 탄력은 좋습니다. 다만 낙폭과대는 낙폭을 했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쪽 같은 건 짧게 휘두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거고요. 반대로 좀 더 크게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2,830에서 80까지는 저는 열린다라고 보는데, 이때는 좀 더 강한 종목.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격 전가력이 좋고 수요가 풍부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비용 절감과 더불어서 이제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다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 그러니까 모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더 롱 포지션을 잡고 가신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두 번의 급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짧게 치는 쪽과 그리고 롱 포지션 오히려 잡고 가는 쪽, 이렇게 나누셔서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시장의 우려도 약간씩 좀 변해가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공급망 이슈였다가 이제 인플레, 금리 정책 이렇게 왔다가 요즘 들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둔화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나타난다가 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예 잡히지 않는다. 이게 보여줘야 되고, 그 현재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문제는 결국은 공급망 이슈인데, 공급망 이슈가 계속 장기화된다 했을 때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망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중국발 공급망 이슈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슈인데, 우선 중국발 부분이 다시 제로 코로나 한다고 또 봉쇄하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정말 더 장기화된다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겠지만, 그 부분이 좀 완만하게 또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은 그 이슈는 우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도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 앞선 단에서의 공급망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 부분이 괜찮아지면은 또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 마켓 시그널은 각기 다른 5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 늘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야속합니다. 빨리 갔어요. 오늘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녁 9시고요.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 펼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핵심 투자 전략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